사망해버린 대한민국의 적폐, 낡은 대한민국, 박근혜와 함께 죽어버린 구태, 적폐 대한민국. 아프고 참담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부끄럽고 어떻게 제대로 형언해야 할지 필요한 언어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찢기고 상처 있고 짓밟힌 우리들의 마음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나 모순되게도, 너무나 우습고 이상하게도 그런 우리의 내일과 미래와 희망은 박근혜와 그를 둘러싼 부역자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적폐가 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내일과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양분이며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특히 정치 부분에서 제일 먼저 직접민주주의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장에 모인 시민 여러분, 온라인에 참가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깨톡과 메시지를 문자를 주고받으시는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리, 다시는 선동당하지 않을 거야. 깨어있는 내 스스로의 인격과 내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시민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방관하지 않을 거야. 남일처럼 떨어져 있지 않을 거야. 직접 내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로 건설하겠어. 직접 민주주의란 용어가 그 전 언제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이죠. 이 용솟음치는 국민의 참여 의지와 직접 민주주의의 발악, 이 상태를 어떻게 현실로 접목시켜 내느냐, 그 숙제를 저희가 떠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국민투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바일 투표나 온라인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신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조작하지 않을까, 왜곡하지 않을까. 직접 손으로 하는 투표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광장에 모인 숫자를 가지고도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과 언론 추산이 다릅니다. 몇 분이 모였는지 가지고 과연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들은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풀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이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몰라, 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 누군지도 몰라.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국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눈을 부릅뜨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번에 탄핵에 찬성이야 반대야, 당신 의사를 표시해 문자를 보내는 국민입니다. 아직까지 탄핵 찬성 안 했어? A 받아라 18원 보내시는 국민입니다. 내가 직접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테니 당신 의사를 표명해봐. 당신 이번 법안에 어떻게 했어? 선거 연령, 투표 연령 18세로의 하향 조정 당신은 찬성이야 반대야?
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무슨 말을 했어? 하나하나 이제 시민들께서 들여다보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 공개됩니다. 공개되어야 하고요.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네트워크 정치력, 당내에서의 위치만 가지고 7선 8선 해먹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과거와 다른 유권자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무모하게 동료들을 자꾸 까발리는 고자질쟁이들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께 자꾸 일러 바칩니다. 제 탄핵에 아직까지 찬성 안 했대요. 제 자꾸 투표 연령 18세로 낮추는데 반대한대요. 과거엔 안 그랬거든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우리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같이 잘 해먹읍시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여야끼리 싸우는 모습 좀 보여줍시다. 뒤에 돌아가서는 서로 외국도 같이 다니고 지역 현안 주고받고 장관 어르고 달래서 형님한테 28억, 동생한테 아우한테 27억 사이좋게 나눠먹고 우리 지역구에 가서 내가 어렵게 우리 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또 다음 4년을 보장받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우리 스스로가 들여다보고 따지고 그리고 공개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투명한 정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과연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놈의 죽어버린 정치, 파열된 대한민국의 뇌 이거 다시 꼬매고 수술해서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살려낼 수 있을까? 참여죠. 참여. 특히 정당에 대한 가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 정당 그런데 뭐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가입하고 하는 거지 뭐. 나는 정당은 모르겠고 투표할 때 내가 투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한 정당 가입을 배관시하고 터부시하고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던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온라인 가입, 진성당원, 권리당원 나에게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줘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정당이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저희도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늘 당원 중심의 당원이 이끌어가고 당원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지금 뭐 대선 후보 룰 결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당원이 아닌 다른 의견들을 더 많이 본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계속해서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시민들, 당원 여러분들의 수준에 아직 우리 정당이 정치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데요. 국민 소환제 제게도 하루에도 수십 건씩 요청이 들어옵니다. 국민 소환제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죠. 4년마다 5년마다 국회의원 대통령 투표 한번 하고 돌아서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손 떨려 저걸 내가 왜 뽑았지 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리 와 컴백 너 내려와 안 되겠어 할 수 있는 지금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가능하잖아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민 소환 당할 뻔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는 그 국민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뭐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찾아내겠다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막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희망컨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시민청문회에서 나오신 질문이자 요청이었죠.
20대 투표를 어떻게 높이실 거예요? 라는 것이죠. 청년 정치, 청년의 참여,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태, 적폐, 악습, 낡은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이자 돌파구죠. 청년만이 희망입니다. 청년이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지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저희 당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제대로 잘하지 못함에 대해서 혼나고 있고 야단맞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더 혼내주십시오. 더 야단 맞아야 합니다. 청년을 늘 말만 청년 공약,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청년 취업 말만 하죠. 그러면서 그 말의 핵심은 또 뭡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표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청년이 우리한테 표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시각이죠. 왜 청년이 대상이고 청년이 표입니까? 주인이죠. 참여하실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물론 그 65세 정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 제가 가슴에 갖고 있었던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하한에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40세다. 39살에 아주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를 우리는 못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생겼습니까? 처음에 이것도 김기춘이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김기춘. 왜? 그 당시에 청년 김대중, 청년 김영삼 무서웠거든요. 미국은 35세입니다. 대통령 후보 출마 가능 연령. 아예 하한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회의원 출마 가능 연령 25세입니다. 24살, 23살의 새파란 청년들이 세상을 바꿔볼게요! 나서고 청년들이 모두 몰표를 주는 그런 신선한 정치 혁명을 왜 우리는 못 보나요?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어요. 저도 제 지역구에서 24, 23세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청년 경쟁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에게 진다 하더라도 정말 만족스럽게 기쁘게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꼭 내가 당선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비켜주면 저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국가에 피해를 줄까봐 그게 두렵고 겁나서 도저히 못 비키겠어요. 좀 신선하고 저보다 더 정의롭고 저보다 더 깨끗하고 저보다 더 공정하고 저보다 더 투명한 청년들이 나타나 준다면 기꺼이 그에게 패배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러는 아니고요. 저를 이긴다면 청년의 정치 참여 이 관심과 그 열의를 불태우게 만들어준 것도 박근혜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대학마다 대자보가 붙었던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그에 대한 연대한 청년들의 참여와 그 대자보 속에는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반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삼촌, 어머니, 이모, 고모 당신들이 우리들을 대학 보내려고 대학 등록금 대시려고 얼마나 고통을 참으시고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 무시와 모멸과 차별 속에서 버텨오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 파업에 내몰리는 철도 노동자들,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내몰린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그분들의 조카들이, 그분들의 동생들이 그냥 어른들은 다 쉽게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우리들한테 공부하라고 혼만 내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너희들은 공부만 하면 돼.
라는 그 이야기 뒤에는 피눈물이 감춰져 있었더라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더 이상 공부만 하지 않을래요. 이제 더 이상 나의 학점, 나의 취업, 나의 스펙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지 않을게요. 저희들도 일어서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 보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청년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내일을 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대한민국은 이 적폐를 씻어내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아름다운 나라로, 공정한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순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288분이거든요. 1대 288의 대결입니다. 30초 문답.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가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 분께 드리는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가 지나면 부조 소리와 함께 질문 시간은 끝이 납니다. 저에게는 제가 불리한 게임이니까 1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는 1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실까요? 네. 네. 하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친문 적폐 대답 마저 해주십시오. 네, 친문 패권주의가 있느냐에 대한 시민청문회 질문, 그리고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기름장어처럼 잘 피해 나갔는데 이렇게 딱 검문에 걸릴 줄이야.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패권주의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고 반대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친문 패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거는 있다고 보는 사람은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옅어졌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과거엔 있었고 강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물론 최근에 그 개헌 파동, 개헌 보고서 파동 등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 또는 지난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당 내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패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 분명히 잘 압니다. 이거 질문 30초 지난 건가? 네. 답변 1분 지났어요? 답변 1분 지났다니까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잘 들었고요. 네. 이게 지금 사인하신 거 보면은 이 주제도 처음인데 네. 결국 불행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네. 목표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그림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우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입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먹을 게 많아도 행복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드느냐?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죠? 위험성이 없어야 아내, 가족, 대화, 친구 관계 잘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 만들고요. 지금 기본소득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보편적 복지를 구축을 하고 취업이 잘 돼야 하겠지만 취업이 다 완전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업이라거나 또는 일시적인 실직을 하는 분들도 배척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의 기회, 도전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이것이 이제 행복을 위한 그림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네, 선거 연령 하향을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선거 연령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야 한자를 구별할 줄 모르는 애들도 많고 하야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많았어요.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하야가 무엇인지 여가 뭔지 야가 뭔지도 몰랐던 것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치하고 만드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투표권을 드리면 18세 애들이 나도 투표를 해야 해. 어떡하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더 자각하게 되고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투표권이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들 전부 다 정치에 관심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질문 주신 분 주변 분들의 판정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세대에서도 그런 분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령이 18세라는 연령이 투표를 못할 정도로 인지 발달이 덜 된다든지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말씀. 네, 다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부분 180번 이렇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저는 드라마나 예능에서만 재미를 찾던 사람인데 요즘은 진짜 정치에서 재미를 찾고 있어요. 자기 전에 청문회를 본다던가 그러는데 이렇게 정치에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된 사람한테 조언이나 격려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저도 제가 이제 드라마 작가, 영화 작가, 감독 이런 분들 많이 알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제 범죄 관련된 그 드라마나 영화의 자문이나 강의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도저히 영화나 드라마를 못 만들겠답니다. 현실이 더 드라마 같고 현실이 더 영화 같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만들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와 최순실과 이 국정농단 게이트 때문에 많은 국민께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요걸 그대로 살려가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재미적 요소가 사라지고 나서 밋밋한 정치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드라마나 예능 연예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딱 생기신 요것을 붙들어 매고 내공을 키우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려면 조금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얼마 전에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인터뷰하시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프로파일 전문가로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제가 여혐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두 가지의 여혐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성학적인 개념에서 페미니즘에서의 여혐, 미소지니라고 하죠. 라는 그 개념하고요. 범죄학이나 법학에서 이야기하는 혐오 범죄, 헤이트 크라임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린 것은 범죄학과 법학 차원에서의 헤이트 크라임의 그 카테고리와 개념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고요. 하지만 페미니즘 시각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여혐 범죄다. 왜? 범죄자가 상대방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범죄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속해 있는 여성 집단에 대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에 범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여성이라는 존재를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여성이라는 존재를 차별하고 자신과 다르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죠. 고맙습니다. 네, 너무 중간에만 편애하지 마시고 저 뒤로 앞도 좀 살펴봐 주세요. 네. 현재 그 국정농단 상태에 대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씨를 몸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뒤에 더 큰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직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이제까지 봐온 바에 따르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표면에 드러나 있는 범죄 행동의 실행자로서의 몸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의 가장 핵심은 정경유착이죠. 결국 경제이고 돈이고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런 좀 모자란 정치 권력자들을 이용을 해서 나라를 농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이거 뭐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정치 권력자들을 이용한 재벌들, 경제 엘리트들 하고요. 그다음에 법조 엘리트들 있잖아요. 김기춘, 우병우 등으로 이어지는 이들이 앞에 면종복배라고 하죠. 앞에서 네네 대통령님, 네네 최순실님 이러면서 아부를 다 떨고 뒤에서 그들로부터 허가받고 양허받은 재량권과 권력들을 마구 휘두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챙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의원님은 SNS에 숨기는 거 역기능의 표본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표본이라 생각하는데 네. 지금 그 SNS를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에게 발로 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SNS 정치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보여드리고 있죠. 제가 정말 말 한 번 잘못하면 설화에 시달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렇지 않은 분들 발로 뛰고 실제로 열심히 정치하시는데 SNS 활동을 열심히 안 하시거나 혹은 거기에 너무 이제 치중하지 않으시다 보니 많이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개인에게 그냥 맡겨두는 것보다는 당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을 알려드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굳이 SNS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열심히 제대로 잘하시는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러분께 그 노력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소년과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는 여가부 소속이에요. 근데 또 사회복지사는 보가부 소속이에요. 근데 하는 일은 비슷한데도 두 가지 일을 다르게 보고 있고 급여 정책부터 또 청소년이 정치권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또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소를 어떤 노력을 해주실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가슴 아픈 지적이시고요. 그 부처 간의 차이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처우의 차이가 핵심이죠, 그렇죠? 예,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나 다 그 같은 정도의 훈련을 받고 상담 기술이라든지 또 그 실습이라든지 다 거치시고 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유사한데 그 처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 간의 통합을 하든지 처우의 균등을 맞추든지 좀 입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니까요. 정권 교체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프로파일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정치계에 발을 들이실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은 정치를 좀 프로파일링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뇌 구조는 어떠한가? 이들끼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왜 이렇게 정치를 엉망진창을 하나? 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나? 그리고 다수의 정치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역시 범죄자는 범죄자니까 그들의 습성과 행태를 좀 알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잡혀온 범죄자를 분석을 하고 신문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일선 형사들과 국가 예산도 들어가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끼쳐지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해서 한 사건을 해결하면 끝인가요? 또 생깁니다. 또 해결하면 또 생깁니다. 야, 이거 미치겠다.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그런다고 세상이 나아지긴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던 차에 잘 아시는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범죄 문제 해결 정의구현을 해서 정치로 직접 법을 만들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참신함의 희망을 좋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 반드시 답해 주십시오. 이번에 가장 적임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청문회에 그 참석하지 않으셨는지와 6년이나 11년 후에 대선 주자로 나오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우선 그 기준이 저 말고도 뭐 조홍천 의원 또 백혜련 의원 검사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적임자거든요. 근데 다 그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신문 기법의 전문가보다는 이 해당되는 최순실 게이트와 얼마나 오랜 동안 관련을 맺고 정보를 축적하고 노력해 오셨나를 기준으로 손발됐기 때문에 저는 빠졌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답은 글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 혹은 그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언젠가 한 번은 후보로 나서겠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지면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정태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다 되지 않았나요? 이 시간 타이머가 줄줄 흐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능을 300을 앞둔 고3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렵다리 표창 의원님 뵈러 이 자리에 이거 18세 선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후보자들께서 그 교육 정책 관련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고마운 질문입니다. 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입시 중심 경쟁, 학력, 올인 이것이 가장 큰 폐해고 우리 청소년들을 서로 찢어발기고 운동도 못하고 여가도 못 즐기고 우정도 못 쌓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교육의 핵심은 첫째로는 저는 인류 문화유산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조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것을 후대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사회화죠.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법과 규율과 도덕과 예절을 지켜나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인권이죠. 존중과 배려,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할 줄 알고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이것을 인격 교육 또는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하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실현시켜야죠. 그리고 18세로 하향시킨다는 건 정치 교육도 필요함을 말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의 가운데에도 이제 삼성이 연루되어 있고 그 외 문제에도 그 선진국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재벌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이번 이랜드 때도 보다시피 그런 문제 그리고 탈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그 재벌 개혁이나 재벌 체제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네,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야당, 국민의당, 정의당 다 마찬가지지만 재벌 개혁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내걸고 있고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우선은 재벌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 집단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세습 방지, 법인세의 현실화, 정상화, 그리고 관련된 지주회사라든지 또는 경영권에 대한 소수 지분으로 그 문어발식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한 해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고요. 아마 그런 구체적인 부분보다도 질문 주신 내용은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로비력, 그들의 강건한 힘, 네트워크 이 얼마나 셀 텐데 맞부딪히고 싸우다가 질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가고 피해 입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다 감수하겠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두 사람이 한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표현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품이 있는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 표현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너무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신데요.
저는 사람의 본질은 전기와 화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를 제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부분 따로 떼어놓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왜 여기 계십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 그 옷을 고르셨습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내 성격이 그래?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모두는 뇌에서 하는 일입니다. 왜 뇌물을 받습니까? 왜 국정농단을 합니까? 왜 이익을 추구합니까? 뇌의 보상 체계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 느낌만 있으면 저처럼 바라는 게 없습니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고 아이들이 교육받고 살 수만 있으면 되고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거지 박주민 의원보다 재산이 적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 있게 사는 거,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시간 3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니죠. 3분이면 30초 1분 2분 더 남았습니다. 2분 말고 한 분 더 있으니까 잘 도움이들 생각하세요. 예. 오랜 기간 비리는 검찰, 변호사, 판사, 법무부 장관 출신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피아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청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료제가 갖는 부패의 피현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의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은 그 전관예우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관피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마피아와 관료의 결합이죠. 전관예우 방지법을 제정을 했고 개정안도 내기도 했고요. 특히 전관 판사 검사의 전형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법을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관료들의 그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 법도 현재 사실 예를 들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농심의 고문으로 갔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데 그거 전관예우 관피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막았습니다. 이 법이. 그리고 청와대 출신이라든지 재경부 출신, 힘있는 부서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관련된 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업해서 그 연계를 이어가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전행을 하는 행동을 현재 그 법이 못 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아내고요. 그 이전에 또 하나는 내부 고발자 보호죠. 내부 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된다면 이 관피아의 행동들을 자신 있게 고발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자 손정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 이번 사태에서 의료인들의 문제가 조금 많이 노출됐는데요. 근데 의료도 대한민국 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지. 너무 정말 수준 높고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제 형이 의사고요. 제 동서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참 현실을 좀 압니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우리 의료 정말 문제죠. 인술이라고 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응급의학, 심장외과, 일반 외과보다는 돈 많이 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지망 많이 하죠. 특히 부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의학 같은 경우에는 지망생이 없어서 새로 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의료의 공공 부분의 확대 없이는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 민영화, 상업화로 이어져가는 돈의 논리에 의해서 절대로 의료가 윤리를 되찾고 인수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급격하게 하게 되면 이념 논쟁이 불러일으켜지고요. 자본주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미세하게 수술하듯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했던 30초 문답을 마쳤는데요. 답변이 충분치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 속에 한 답변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간단하게라도 답변 드리고 싶었고요. 처음 질문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친문 패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친문이냐? 저는 친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대통령 후보자들 중엔 문재인을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도 중립을 지키고 있고 후보 간에 어떤 지지나 또는 반대나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약에 제 역할이 좀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친문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국민이 밀어서 어떤 역할을 주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빠져나와서 다시는 그런 불행한 권력의 적폐와 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안에서 잘하는 사람으로서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이들이 전행 농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해 장벽이 치워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부에서 악마의 변호인 역할, 감시자 역할, 소금 역할, 눈에 가시 같은 불편한 존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여러분과 함께 상록수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해본 음악과 토크와 질의응답과 시민청문회가 함께했던 여의도 CSI 그 첫 출발이라서 사실은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왜? 늘 처음은 서툴거든요. 늘 처음은 부족하거든요. 늘 처음은 무엇인가가 약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고요. 하지만 또 그만큼의 특혜가 있죠.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맛보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처음 맛보셨기 때문에 이걸 상쇄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느끼신 거 가감없이 따끔한 비판, 채찍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에게 던져주시면 다 받아들여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상록수 PYO 밴드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세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몰아 널 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돈줄이 끝까지 맞고 부르나 서로 꼬스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들이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 고맙습니다. 자, 혹시라도 저랑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 계시면 천천히 앞으로 나오시면 다 찍어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줄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데리고 가. 아, 예. 고맙습니다. 내 거도 찍었어?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위로 올라올까? 올라올까요? 네, 왜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주세요. 예. 두 번 더.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셀카로 하세요. 예. 셀카로 찍고 싶은 셀카로 찍으시면 셀카 찍을까? 셀카 한번 갈게요. 언니 셀카 언니 게 나을 것 같아. 예. 이거는 하나, 둘, 셋. 그럼 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축하드려요. 셀카로? 셀카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넷. 예.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네.
신혼 보세요?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셋. 탈락.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요? 엉뚱한 데로.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한번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예. 자. 안녕하세요. 네. 안 졸렸어? 하나, 둘, 셋.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주세요. 아, 진짜? 몰랐는데. 자, 찍어. 우리 그 정도 몰랐어요? 나랑 이런 거 알겠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오빠한테 얘기 안 했구나. 예. 간다고?